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OT를 좀 하면서 G샷이 어떤 건지 좀 봤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갈 텐데요. 언어에서 처음에 나오는 건, 지금 언어 논리 파트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요거죠, 요거. 그래서 제시문 읽고 하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겠고요. 문단배열 주로 나오는 예나 아니면 약간의 어휘나 이런 것들은 어휘는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있다가 없다 하기도 그러니까 많지도 않고 요런 것들 합쳐봤자 이거에 비하면 그 분량 자체가 다르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얘네들이죠. 제시문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 해서 일단 첫 번째 제시문 읽기인데 제시문 읽기에서는 리딩 스킬을 배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글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자, 일단 그러면 이것도 지운 다음에 가야지 깔끔하니까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시문을 읽고 이거 우리 비문학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비문학인데 정보가 있으면 이 정보를 가지고서 이거 무슨 정보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비문학 문제를 왜 푼다고 생각하세요? 비문학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정보를 줬단 말이죠. 이 정보를 잘 이해했나 체크하려고 비문학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주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준 내용이 뭔지 큰 얘기가 뭔지 알겠어? 그 다음에 뭐 추론이나 일치 문제는 내가 준 일치 문제죠. 내가 준 정보의 세세한 내용을 알겠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 내가 준 정보에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가 추론 문제라면 내가 준 정보가 진짜냐? 진짜게? 하고 물어보는 건 비판 문제. 그렇죠? 내가 준 정보를 조금 다른 쪽으로도 응용해봐. 이게 적용 문제. 결국 우리가 비문학 풀었던 건 이해했느냐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여기 있죠.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날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날아간다는 게 이게 무슨 글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막 한참 비문학을 읽고 있는데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난 누구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제시하는 건 바로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가진 어떤 이해 그 범위보다도 지금 이 글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이해하겠다라고 읽어봤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범위니까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톰 크루즈도 아는데 굳이 이런 미션 임파서블에 도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그쵸. 이번엔 미션 체인지. 미션을 바꿔요. 어떻게? 이해가 아니라 리딩 스킬을 적용하는 걸로 바꾼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리딩 스킬을 적용해서 읽기라는 식으로 이해하면서 읽기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자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이 리딩 스킬이 뭔지 되게 궁금하시죠? 이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죠. 여러분, 단락이라는 게 있는데, 세 단락이에요. 그러면 단락은 어떻게 나누죠? 언제 나눠요? 그죠? 단락은 내용이 바뀔 때 단락이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글을 쓸 때도, 야, 그 영화 되게 재밌었지 않냐? 탁! 근데 넌 숙제는 했니? 뭐 이런 식의 얘기. 그쵸? 탁! 참, 내일은 뭐 할 거냐? 술 한잔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도 하나의 단락엔 하나의 내용을 넣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 단락이라는 얘기는 세 가지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한 단락에서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내일 술 한잔 하자. 내일 술 먹는 게 좋지 않겠어? 야, 술 땡기지 않냐? 술 먹으러 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 달라고 구성하진 않아요. 내일 술 한잔 하자. 뭐 비도 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술 어디 가서 먹으면 좋겠니? 이런 식으로 술을 먹자라는 하필이면 얘가 또 이런 거야. 또 한 잔 땡기기 그렇죠?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얘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술을 먹자라는 이 중요한 문장은 하나면 돼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단락엔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은 하나면 되더라라는 거죠. 이걸 찾아서 연결하면 바로 글을 좀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의 흐름과 이 글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시작되는 게 리딩 스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제 논술 쓸 때 개요 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배우는데 이미 써 있는 글에서 개요를 뽑아내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한번 다음 글에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책에 이제 예제가 있을 텐데요. 자, 한 단락 구성의 비밀, 뭔가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 책에도 있죠. 상대주의는 진리의 상대적 국면이 있으면 인정해서 그치지 않고 신적 권위든지 이성적 법칙이든지 절대성 표현을 모든 것을 배격한다.
진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상대주의 이해의 절대적 진리가 없다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억압적 체계나 규범을 비판하는 것과 모든 형태 규범이나 제도가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끝까지. 후자는 다원주의를 넘어서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상대주의는 가치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극단적 실용주의를 부추긴다. 또 하나 드러냈고 학문이 이데올로기와 권력적인 도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언제부터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셨죠? 그쵸? 예. 아, 이거 물 한 잔 먹고 올까? 이런 생각들.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비슷비슷한 얘기니까 또 이게, 자세히 읽어도 들어올까 싶은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봤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밑줄을 딱 2개를 그을 거예요. 단락별로 하나씩. 아이고, 이렇게요. 상대주의는 가치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극단적 실험을 부추긴다. 이렇게 하나 그었고요. 여기서는 잘못된 절대주의의 붕괴는 환영할 만하지만 상대주의에서 문제는 것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악이다. 자, 이걸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상대주의는 극단적 실용주의를 부추기기 때문에 잘못된 절대주의보다 더 무서운 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이 글 전체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상대주의가 절대주의보다 때로는 더 무서운 악일 수 있다. 극단적 실용주의 부추기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전해주는 그런 글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되게 복잡했는데 이 글이 뭔지 이제 참 아리까리 했었는데 이렇게 딱 나오니까 뼈대가 딱 보이니까 그 다음엔 이게 갖춰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얘기구나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의외로 다른 글들도 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바로 그 하나의 문장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주제 문장을 연결하는 리딩 스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밌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을 때 다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 무슨 내용인지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다 못 읽죠. 일단 시간 안에 그걸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해서 볼 것인가. 그게 이제 각 단락엔 하나의 주제 문장에 집중하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연습을 할 건데, 여러분 그 뒤에 이제 제가 저런 걸 놨는데요. 빨리 찾는 10가지 방법을 했는데, 그거 이전에 우리 스텝 바이 스텝에서 한번 그걸 보도록 할게요. 스텝 1번을 가보세요. 스텝 1번에 가보시면, 스텝 바이 스텝에 스텝 1번에 가보시면 짠짠 가죠. 네. 스텝 1번에 가보시면 정말 한 단락에 하나의 주제 문장이 있는가를 체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게 주제 문장이다라고 딱히 아직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원래 이해 능력으로도 이 단락에 있는 주제 문장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쉽게 들어요. 여태까지 그런 미션을 가지고 움직여보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이 단락의 내용을 이해한다가 아니라 이 단락에 있는 중요 문장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생각보다는 찾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볼 텐데 제가 이걸 하는 동안 이렇게 같이 보셔도 좋지만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이 먼저 한 다음에 맞춰보는 형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탁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딱 멈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로 멈추셨죠? 자, 그래서 다시 시작할게요. 네. 그냥 보실 사람은 그냥 보시고요. 네. 자, 1번. 대저 온천한 사람에게 모두 농사를 짓고 하는 일은 본대가 하지만 허가할 뿐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다면 이는 옳은 일이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건요, 우리가 저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스킬을 배우면 훨씬 더 금방 알게 되는데요. 일단 그럼 스킬을 배운 다음에 다시 볼게요. 이거는 1번일지 2번일지. 자, 2번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HF의 양성검사가 반드시 사용선고는 아니다. 자, 이게 주제 문장이죠. 그래서 우선 임상적 징후가 나타날까지 시간이 평균 10년에 가깝다. 그래서 이게 논거 1인 거죠. 왜 사용선고가 아니냐? 야, 10년이나 걸려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양성검사를 받은 상당 사람들이 임상적인 에이즈로 발전하지 않고 있다. 했다고 해서 꼭 에이즈가 나오진 않더라고. 이렇게 얘와 얘가 뒷받침하면서 사용선고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글이에요. 세 번째, 만일 어떤 행위가 모든 사용 관심을 기울이는 어쩌고 하면서 용납될 수 있다. 적어도 몇 가지 경우에선 그렇다. 자, 그러므로 적어도 몇 가지 경우의 안락사 행위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 이게 주제 문장이죠. 여러분 이거가 똑같은 구성은요. 모든 사람은 죽어. 소치는 사람이야. 따라서 소치는 죽어. 이거랑 똑같은 구성이에요. 그쵸? 이런 거가 용납될 수 있는데 그런데 안락사가 이런 행위야. 그러니까 안락사는 용납될 수 있어. 자, 이런 구성이니까요. 그쵸? 세 번째 문장에서 주제 문장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꼭 2개씩 가더라고요. 사막의 산정상은 천문학자의 좋은 관찰 지점이 된다. 이게 주제 문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른 걸 보면 위치가 높아서 그들은 대기권 중에 한 층에 앉아있는 셈이므로 이렇게 해서 방해 거의 없다. 또 지극히 얇은 안개나 생겨도 어쩌고 한다. 이거는 굳이 보자면 1번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거를 일단 3번이 얘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맞죠? 3번이 뒷받침하는 데다가 2번 미안.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이렇게 되는 거죠. 3 플러스 4 해가지고 이렇게 뒷받침하는 거죠. 사막은 구름이 거의 없는데 사실 구름이 있으면 관찰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를 합치니까 사막이 관찰하는데 좋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구조인 거예요. 5번째, 소리의 중요한 물리적량은 주파수와 색이다. 2번, 사람은 주파수와 색의 차이로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여러분 이거는요. 문맥에 따라 좀 달라요. 문맥이 소리의 양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소리의 물리적 양은 무엇인지를 그런 문맥이면 1번이 답인 거고요. 그 주제 문장인 거고, 사람은 어떻게 소리를 알아듣지? 이게 전체적인 문맥이라면 2번이 주제 문장인 거죠. 그쵸? 이거는 이런 건데,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 문맥까지 보면서 1번과 2번 가운데 골라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번. 이 밑줄이 그대로 딱 갔는데 그대로 주제 문장이 됐죠. 네. 라스베가스가 카지노 도시, 컨벤션 도시로 변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나머지는 되게 복잡하게 있는데 뭐 몇백만 명이 어쩌고 사업체가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하는데 이 모든 걸 다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라스베가스가 컨벤션 도시로 되고 있다. 저 하나를 뒷받침하는 수치적인 증명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읽은 다음에 컨벤션이 활발해졌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째요. 유전자, 생지 유전자가 어쩌고 하는데, 자, 마지막에 5번째. 연구진은 이 연구 결과는 고유 채취도 지문처럼 개체의 신원을 구분하는 비밀들만 방지했음을 보여준다며, AND죠. 이것이 사람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을 확인되며, 채취로 신원을 확인하는 장치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데 약간 이거 개발되면 좀 민망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어쨌든. 그 채취가 서로 다 다른 거니까 이걸 가지고서 구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5번이 주제 문장이라는 건 다 알겠죠. 자, 그런데 5번을요. 굳이 또 이렇게 나눴어요. 얘와 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이건 너무 기니까 두 문장 나눠야겠어 하고 나눴어요. 그러면 이게 주제 문장일까요? 이게 주제 문장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 뒤에 있으니까 이런 걸 다 합치면 결국 사람의 채취로 신원을 구분하는 장치가 곧 나올 수 있겠구나. 이게 주제 문장스럽지만요. 실제로 주제 문장은 이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왜요? 자, 우리가 주제 문장을 찾는 이유는 뭐죠? 이 단락의 얘기가 무엇이냐? 이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러니까 내가 주제 문장을 이게 주제 문장이니까 반드시 맞춰가 아니라 주제 문장 찾는 이유는 그 주제 문장을 본 다음에 이 단락의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이 단락의 얘기의 대표성은 얘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단락의 얘기가 이 실험들이잖아요. 이 실험이 의미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채취로 신원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르니까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치가 개발될 것이다. 이건 오히려 부차적인 얘기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얘가 나눴을 때는 이 상반부가 더 주제 문장에 가깝다. 여러분한테 주제 문장을 왜 찾아야 되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락에 하나의 주제 문장이 있구나 이제 알겠죠. 네, 알겠는데 결국 내가 한 문장 한 문장을 또 이렇게 다 세밀하게 보고 있으면 그 미션을 불가능한 미션은 아니지만 이해해야겠다보다는 이 단락에서 되게 중요한 문장이 무엇일까를 찾아야겠어라고 하면 잘못되도록 찾긴 찾거든요. 예, 어쨌든 할 만한 미션이 되지만 실행 가능한 미션인 거죠. 하지만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빨리 찾아내는 10가지 스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주제 문장이 빨리 찾을 것인가. 여러분 혹시 제 기본 강의를 보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런 걸 연습시키는데 이거 보셨으면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건 좀 넘어가시고 그 연습 문제 있죠? 스텝 바이 스텝에서 하는 문제들을 바로 좀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안 보셨으면 여기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고요. 이런 것들이 주제 문장에 가깝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갈게요. 가능한 한 좀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앞문장이 주제 문장이다. 그 설명문, 논설문은 두 가지씩 구성이 많다 보니까요. 처음에 이렇게 이건 이거다, 이건 저래야 돼 라고 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논설문이면 이건 이래야 돼. 뒤에는 이제 논 거.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요. 설명문이면 이건 이거야.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게 되지 라고 해서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 게 뒤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게 많기 때문에 앞문장이 주제 문장의 확률이 굉장히 많죠. 한 50%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모두 뭐냐 하면 앞문장이 주제 문장이 아닐 경우들인 거예요. 아닐 경우들의 모음. 그 얘가 반이니까 이게 나머지 다 합쳐서 반인 거죠. 자,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그 앞문장이 주제 문장이 아닐 경우들. 여러분 이게 착각하지 마셔야 될 거는 하나하나 읽은 다음에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읽기 전에 판단하자는 얘기죠. 읽기 전에 어떻게 해요? 형태를 보고. 그러니까 스킬이지. 네. 형태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따라서 즉 그러므로 결국 같이 정리하는 그런 접속사가 있거든요. 이와 같이 이런 점에서 이런 것 다 마찬가지.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단락에서 그러므로 하고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앞에 뭐 몇 문장을 이렇게 얘가 합친 거인 효과인 거죠. 이퀄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주제 문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리하는 접속사. 따라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런 점에서 이런 거가 눈에 띈다. 그러면 이거 뒤가 바로 주제 문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앞문장이 주제 문장이 아닌 경우 두 번째. 그러나를 주의하자. A다. 그러나 B다. 자, 이렇게 했으면 A가 아니라 B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아니고 이거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나 뒤쪽으로 주제 문장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볼 거 없고 그러나 뒤쪽에 있는 그 문장들을 주의하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와 은유. 그러니까 비유, 은유 또는 예화, 통계, 실험.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인터넷 조사, 통계 조사를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요, 인터넷 통계 조사를 왜 보여주느냐? 이 통계 조사가 나타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점점 단절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든가, 대학생들이 점점 그 빚에 찌들려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를 보여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어떤 예나 예화, 통계 이런 것들을 응용하게 되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들어가요. 글쓴이 해석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걸 도대체 왜?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여러분한테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인용한 사람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면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뒤쪽으로 가서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자. 그런 얘기예요. 의문문이 앞에 나와 있으면 그에 대한 답을 찾자. 여기 이렇게 그건 뭘까? 과연 그럴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이 이 단락의 주제예요. 여기에 있든가 여기 둘 중에 하나 있어요. 물음표 바로 뒤.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어쩌면서 이렇게 설명이 있든가 이러저러저러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다. 여기에 있든가. 됐죠? 여기 아니면 여기 있는 게 물음표에 대한 답이다. 또 하나는 물음표가 등장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단락에서 얘가 물음표예요. 그러면 이게 물음표 단락이거든요. 리딩 단락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글을 처음 시작하는 서론과 마찬가지죠. 그게 물음표로 시작했어요. 그럼 이 글은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인 거예요. 이 글의 주제 자체가. 이건 뭐지? 이러하니까 이거야. 라는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물음표가 있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네. 중간엔, 심지어 중간에 안 봐도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분류의 방식이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뭐, 둘째 뭐. 그러면 첫째가 중요한 말일까요? 둘째가 중요한 말일까요? 그건 뭐 다르겠죠. 중요한 건 첫째 앞에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는 몇 가지가 있다. 자, 여러분, 연역법과 귀납법 많이 들어보셨죠? 연역법과 귀납법은 뭘 구분한 거죠? 이게 뭐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연역 추리, 귀납 추리 또는 연역적 사고, 귀납적 사고에서 생각하고 추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연역법과 귀납법이거든요. 내가 첫 번째 앞에 문장을 까먹은 거예요. 도대체 이걸 뭘 분류한 거지? 연역법, 귀납법은 알겠는데, 그렇죠?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에는 생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연역, 둘째는 귀납. 그러면 그 앞에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 이게 중요한 말이라는 거니까 그런 의미죠. 첫째 앞에 문장에 주목하자는 얘기는요. 인용을 했으면 왜 인용했는지. 그러니까 미체를 언급한다든가 뭐 있잖아요. 맹자를 언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할 때요 좀 성인들의 말을 언급하고 시작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해석학적 구조라고 해서 처음에 그 인용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인용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해줘요. 해석이라기보다는 배경 지식을 좀 설명해줘요. 이런 건 이런 의미에서 나왔다. 당시 니체는 어쩌면서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게 적용이 들어가요, 적용.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맹자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맹자의 그 말의 한자 뜻이 뭔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고전이 나오면, 한문들이 막 나오면 되게 고전했거든요, 진짜. 이건 뭐야. 미안. 갑자기 이런 유머를 해서. 네. 자, 그래서 무슨 맹자 인의지 근어심. 그런데 지식적으로 이제 풀어주죠. 이는 뭐고, 의는 뭐고, 얘는 뭐고 해서 한자 하나를 풀어줘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맹자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게 정약용 글인데 정약용에 적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해석학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인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뒤쪽에 해석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다. 내가 이 말을 왜 했는지 적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서 밑줄을 긋자라는 얘기죠. 보통 그 인용한 글들은 어려워서요. 그거 자체 주목하면은 잘 안 풀리거든요. 변증법적 구성은 정 플러스 반이 합으로 간다는 건데, 자, 요즘에는 정반합으로 구성된 글이 별로 없어요. 이거 옛날 글들. 그래서 중용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그런 거 있는데, 그럼 면접 가서요. 자네는 노조에 대해서 찬성하나 반대하나,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럼 찬성? 좀 들어보세요. 네. 이런 점은 좀 부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럼 반대? 좀 들어보세요. 그냥 적절히 잘 조화롭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야 이게? 아무도 얘기도 안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적절히 잘 조화롭게 중용의 길을 가라. 이건 80년대, 90년대 가르침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인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이게 90년대 가르침이에요. 왜? 잘못 나섰다가 이 정권이 바뀌거나 뭐가 쑥 바뀌면 그대로 이제 몰락해버릴 수 있는, 숙청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회색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좋아하고요. 나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죠라고 설득력 있게 자신의 의견을 전개하는 사람은 훨씬 더 인재로 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옛날 글들인데, 말하자면 우리 글은 옛날 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넣어놓긴 했습니다. 정반합이라는 구조를. 근데 이거는 좀 요즘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거 확실히 아시고요. 그래서 잘 많이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글쓴이의 생각이나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문장에 주목하자. 단락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건 이래야 돼. 저겐 저게 바람직해라는 식으로 이게 글쓴이의 판단이 들어가는 문장이 있는데요. 두 줄밖에 없어요. 한 줄, 두 줄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다 글쓴이의 주장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선동문이에요. 여기 한 줄밖에 없는 이걸 위해서 1번, 2번, 3번에 논거를 제시하는데 이 논거는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고서 그렇구나,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객관적인 팩트에 의지한 거라면 얘 가치 판단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런 게 다 있다. 근데 가치 판단이 있는 문장 있잖아요? 그럼 주제 문장인 거예요. 그렇죠? 네. 논설문이라고 이게 많이 있지 않거든요. 딱 두 줄 있거든요. 자, 마지막 문장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다 뭐냐면 첫 번째 단락이 주제 문장 아닐 경우들의 모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접속사가 눈에 보일 때 처음 시작이 얘나 얘와 통계 실험이나 인용처럼 좀 특징적인 것일 때,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을 때, 첫째, 둘째, 셋째 같은 말이 있을 때,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뭐가 바람직해라는 얘기가 좀 뒤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눈에 금방 띄잖아요. 첫째 문장도 주제 문장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눈에 띄는 것도 없어. 좀 밋밋해 라고 하면 마지막 문장을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걷다가 그러므를 넣어봐. 그러므를 넣어가지고 읽어봐서 말이 되면은 얘가 주제 문장인 거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됐죠? 자, 요게 우리가 스킬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읽거나 문제를 풀 때 이 스킬들을 적용하는 거죠. 지금 많지 않은 시간 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쵸? 모의고사를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높이려고 하실 텐데요. 아무 생각 없이 풀면은 점수가 그대로예요. 높아지지 않아요. 내가 왜 이 모의고사를 푸는가? 왜 이 문제를 푸는가? 왜 풀어요? 리딩 스킬을 적용하려고요. 실제로 리딩 스킬을 적용해서 글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데 이해가 되면은 점수가 점점 높아질 거고 이해가 안 되면은 점수가 그대로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스킬은 이런 거니까 자꾸 적용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문제를 풀면 계속 틀리는 것만 틀리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스킬을 연습하기 위해서 문제를 푼다. 자, 이걸 명심하시고요. 자, 우리 스텝 2로 가볼게요. 여러분 책으로 보면 그 뒤쪽에 스텝 1 지나서 아까 했잖아요. 스텝 2로 가보시면 단문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다음은 각각의 단문에서 주제 문장을 찾아 밑줄 그어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단문의 주장 연결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자세하게 읽기보다는 얼핏 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식수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빠른 시간 내 식수의 분변 오염 여부를 밝히고 오염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표생물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병원성 세균 어쩌고저쩌고 아니라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럼 첫 번째 문장, 주제 문장 하면 괜찮죠? 그래서 이런 지표생물의 개념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도 보시면 과학과 사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둘째. 그러면 뭐라고요? 첫째 앞에 문장. 이거죠. 결국 이 글은 뭐에 대한 거예요? 과학과 사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글인가라는 거죠. 과학과 사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어떤 글일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첫째와 둘째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글의 흐름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살짝 아이고 하나씩 해야 되는데 세 번째요. 고려시대 A라는 관리가 전시과 규정에 따라 50개월의 토지를 받았다면 이는 실제 어떤 방식으로 국가에서 토지를 받았다는 것일까? 뭐가 나왔죠? 그렇죠. 물음표. 그러니까 뭐가 궁금해요? 이는 실제 어떤 방식으로 국가에서 토지를 받았다는 것일까?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분급받았다는 뜻이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즉 수조권을 분급받았다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걸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여기 즉이 생각 다시 말하면과 똑같은 거죠. A는 국가가 지정한 지역의 비란 농민에게 매년 조세를 받아 사용성 권리를 국가에서 위임받은 것이다. 됐죠? 네. 그러니까 것일까 해서 답인 거예요. 근데 답이 어려운 말이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거 있거든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이걸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걸 하셔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농민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은 것이다. 의미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번째. 인터넷 기사 등의 악플이 달린다고 해서 즉시 악플 대상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적 명예가 그만큼 더 많이 침해되는 것을 보기 어렵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만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좀 특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있죠. 여기요. 따라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통상적 명예훼손보다 더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글쓴이의 어떤 판단 같은 것들이 되게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주제 문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살짝 이번에 하나만 되려나? 역시 두 개씩 되네요. 심리기 편에서 정도전은 불교와 도교 및 유교의 중심 개념을 각각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 자, 이게 뭐 어떤 좀 어려운 얘기. 그에 따르면 불교에서는 마음을 신령하며 무감면에 대응하는 것이라 보지만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인용을 하잖아요. 그럼 인용을 하면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있다고 그랬죠. 그럼 뒤쪽으로 가보시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네요. 정도전은 심리기 편에서 불교의 마음과 도교의 기운이 서로 비난하기도 하면서 유교의 치가 양자를 올바르게 주장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교와 도교에 대한 유교의 역부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내가 해석할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사람이 해줄 거라는 거죠. 불교나 도교보다 유교가 우월해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여섯 번째요. 인삼은 한국교의 약용특산물이었으며 약재로서의 효능과 가치가 매우 높은 물건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게 주제 문장이면 그랬었던 어떤 얘기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뒤에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죠. 이에 따라 정리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이런 점에서 이렇게 이에 따라 인삼을 상품화하여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는 상인들이 등장하였다. 여기 보면 그걸 삼상이라고 해서 이름도 어렵다. 어이 삼상. 그렇죠? 뭐 일본 사람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자, 어쨌든 이에 따라 인삼을 상품화하여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는 상인들이 등장하였다. 이게 주제 문장이죠. 이에 따라 해서 정리하는 말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씩 됐죠. 네. 실제 세계에 있는 물체들은 뉴턴 역학의 핵심 요소인 중력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주제 문장이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올 건데요. 그 밑에 보시면 이게 있거든요. 결국. 그렇죠? 인간이 실제로 논리학의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사고하지는 않지만 논리학이 인간의 실제 사고 방식에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니 왜 뉴턴 얘기해서 이렇게 갔냐면 이것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건 예일 뿐이야. 예를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것을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인 거죠. 뉴턴 얘기가 아니라. 됐죠? 예. 이렇게 이제 주제 문장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봐야지 헷갈리잖아요. 이게 그 뉴턴 얘기가 이렇게 많고요. 이 얘기는 이거밖에 없는데 마치 이 얘기가 주인공 같잖아요. 근데
구조상 그렇지가 않네요. 자, 그럼 실전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스텝 3의 1번을 보실 건데요. 스텝 3의 1번. 다음 글의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그런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단락의 주제 문장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시면 여러분이 받은 책 이런 거 보시면서 좀 보세요. 최근 다도해 지역을 해상사의 관점에서 새롭게 주목하는 논의가 많아졌다. 라고 해서 다도해 지역을 이렇게 많아졌다. 라고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들은 주로 다도해 지역의 해로를 통한 국제교역과 사실의 왕래 등을 거론하면서 해로와 포구의 기능과 해양문화의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다도해는 오래전부터 유배지로 이동되는 사실이 자주 언급되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고립과 단절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목하는 논의가 많아졌는데 그걸 보니까 이게 마치 분류하는 걸 마찬가지죠. 첫 번째 개방성의 차원, 두 번째 단절성의 차원 해가지고 개방성과 단절성 또 고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논의가 많아진 거예요. 이처럼 해서 전개하죠. 다도해는 개방성의 측면과 고립성의 측면에서 모두 조명될 수 있다. 그렇죠? 거기서 끝나나 봤더니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견해는 다도해를 고립되고 정체성을 생각하는 관점과 통한다. 실제로는 육지에도 어쩌고저쩌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이다 해서 이런 중에서도 이제 주로 다도해를 고립된 곳으로 보는 것이 더 좀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처럼과 이런 점에서가 이런 견해 뒤쪽에 정리하는 게 뒤에 나올수록 끝판왕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하니까 뒤에 나온 게 끝판왕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도 있어요. 가보죠. 이게 세 번째까지 단락까지 한 번에 하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서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됐습니다. 여러분 책에 표시해놓고 같이 보시래요. 이런 연구 결과도 라고 해서 다도해의 문화적 특징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적해서 안 되는 점을 시사해준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다도해가 개방성과 고립성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둘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개방성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한쪽 방면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 그렇죠? 자, 이런 얘기를 다 합치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이거죠. 개방성의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립성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그 일방적인 관점은 안 돼. 라는 그런 측면이죠. 됐죠? 네.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해볼게요. 왜 선진국 기업들이 유전자 특허를 위해 속도전을 펼치는 것일까? 자, 물음표 나왔죠? 왜 펼쳐요? 답은 뻔하다. 특허를 하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유전자의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나와요. 그렇다면 결론은 빨리 연구해서 유전자 특허를 하나 더 따자가 되는가? 이것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사실은 여기 물음표에 대한 답 같지만 실제로 이게 더 중요한 말이네요. 그럼 빨리 하면 되잖아, 돈 벌려면. 근데 꼭 그렇지만 않아. 그 문제가 생겼죠. 자, 왜? 그 다음 달에 보니까 역시 물음표. 그렇다면 유전자에 대해 특허를 부여한다는 것은 유전자 인간의 발명품이라는 말인가? 라고 해서 나오고 있죠. 현재 특허법을 보면 어쩌고 해서 따라서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유전자도 자연으로부터 분리 정제되어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화학물질이나 미생물과 마찬가지로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그렇죠? 자, 이 사람은 결국 여기 보니까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이 단락은 많아요. 왜 이게 그 복잡한 문제인가는 사실 이 뒤에 애들 때문에. 그러나 유전자 특허 반대론자들은 자연 상태의 생명체나 그 일부분이 특허에 독점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자, 반대론자들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글쓴이는 특허론자일까요? 특허 반대론자일까요? 이 뒤를 보시면 되죠. 이러한 주장은 그럴듯한 반론처럼 들리긴 하지만 유전자 특허권을 포기할 만큼 결정적이지는 못하다. 얘를 반론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소개하면서 그 두 가지를 다 이제 어떤 그 비슷한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이걸 소개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반론하고 있어. 그쵸? 그럼 이 사람은 이거, 특허론을 선호하는 거겠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답이 뭐냐? 1번. 유전자 특허의 사회적 경제 의미에 대해 상반된 견해에 대립하고 있다로 끝이지 않거든요. 넌 틀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쵸? 두 번째, 유전자는 특정한 기법에 분리되고 그 기능이 확인된 경우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번 얘기를 하는 거죠.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대론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렇게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였잖아요.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중 글쓴이의 관점과 가장 유사한 거.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의 현존이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인지 문제 삼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 뒤를 보시면 어차피 뭐 이런 얘기들이 반복이 되니까 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어떤 문장에 대해서 잘 못 알아먹는 것 같으니까 구체적인 걸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니까 사실은 얘 바로 앞에가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대상의 현존이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문제 삼지 않고 있어.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궁전의 현존에 아무리 무관심한 상태에 있다 해도 궁전의 표상 자체가 나에게 많이 불러일으키는 하는 것이다. 어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취미의 문제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현존에 조금이 현혹돼서는 안 되면 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주제 문장이 되죠.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돼. 라고 해서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약간 줄친 것들 지저분하지만 그냥 볼게요.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 판단하려 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의 현존이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인지 문제 삼지 않죠. 자, 우리가 취미 문제 재판을 노력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현존에 조금이라도 현혹돼서 안 되면 그에 대해서는 전적 무관심하지 않으면 안 돼. 자, 무관심해야 되는 거죠. 그 대상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에서 그것이 아름답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얘기. 그래서 정말 그 상관없을 때, 그 나의 이익과도 나의 어떤 그런 거가 상관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아름답다면 진짜 아름답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요.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3번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려면 세속의 모든 욕구와 이해관계를 초탈하여 무관심하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예술작품을 강조해야 한다. 그래야지 이제 이게 아름답다 아니다 라는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으쌰. 자, 그 다음에 살짝 네 번째. 다음 글의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에 사이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 현상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A연구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라고 해서 A연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A연구가 뭐죠? 사이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 현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A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이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A를 가지고요. 자, 여기서 쭉 보시면 여기서 그러니까 A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A에 대해서 그러면 맞나 틀리냐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A의 주장은 사이버 공동체가 활성화된 오늘날에는 잘 맞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A의 이론을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이럴수록 정치체만 높아지는 주장을 했다. 그래서 A 학자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정치체만 활성화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A의 주장은 사이버 공동체가 활성화된 오늘날은 잘 맞지 않는다가 결론이 되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없네? 여기 있다. 자, 그래서 그럼 뭐를 해야 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 사이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정치함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정치적 자본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실 글쓴이의 이러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언급하고 반론하는 방식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정치적 자본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여기 마지막에 같은 얘기 또 반복해요. 사회적 자본만으로는 정치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 사이를 정치적 자본이 매개할 때 비로소 정치참여가 활성화된다. 이거나 어차피 같은 얘기니까 정치적 자본이라는 것들이 매개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정치적 자본이 뭔지 사회적 자본이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 1번이 있으니까. 사이버 공동체를 통해 축적된 사회적 자본에 정치적 자본이 더해질 때 정치참여가 활성화된다. 이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리딩 스킬을 잘만 활용하시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 글은 대강 이런 얘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 정치적 자본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치적 자본이 필요하구나. 사회적 자본과 정치적 자본이 같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단 그 정도만 돼도요.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은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죠. 자, 재밌지 않으세요? 리딩 스킬, 이런 스킬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다 모르는 글들을 조금이라도 좀 읽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빨라져요. 점점 연습하면서 빨라져가지고 금방금방 나오게 되는데, 제가 아까 스텝 1-1번인가를 이거 다 배우고 나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되니까 그때 봅시다라고 한 게 기억이 나시죠?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기 있을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스킬을 배웠잖아요. 여기 보세요. 1번. 대저 온천한 사람에게 모두 농사를 짓도록 하는 일은 본디 내가 하고자 한 바이지만 그 온천한 사람이 모두 다 농사만을 짓지 않는다. 또한 이를 허가할 뿐이다. 이게 1번이었고 2번.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전지를 얻도록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지를 얻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는 옳은 일이다. 1번이 2번이요? 2번이죠. 왜요? 옳은 일이다. 글쓴이의 가치 판단 주장이 굉장히 분명히 나와 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하면 할수록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명해지고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많은 제시문들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물론 금방금방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남은 시간에 제시문 읽고 문제를 풀 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을 통해서 그 주장을 찾고, 그러니까 각달락의 주제 문장을 찾고 그걸 주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시간을 좀 더 줄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기보다는 제시문을 이해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문제는 간단해지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세이브되면 몇 문제 더 볼 수 있고 그 보는 것 자체로도 우리가 그대로 점수가 되는, 그래서 이제 몇 점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연습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